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심리미술랭 2화로 가져온 주제는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은 어떠할 때 우리가 배양되는 것이고, 또 어떠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일까? 또 이 책임감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지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게 된 이유는요. 최근 뉴스를 한 편 봤는데 그 뉴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요새 이 젊은 세대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뢰감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신뢰를 잃고 있냐 이렇게 인터뷰하니까요. 그분들이 대답하시기를 때로는 늦은 시간 지각하고 때로는 아예 나오지 않거나 자기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불편한 어떤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하다가 힘들면 쉽게 그만둔다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어쩔 때는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한 그 학생들,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요새 그 젊은 세대, 특히 이 MZ 세대라고 하죠. 이 MZ 세대의 그런 고용적인 측면에서의 신뢰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안 좋은 인식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 거고 또 이런 심리들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MZ세대. 과연 진짜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최근 20대 초중반 세대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뉴스 때문이었죠. 그 뉴스가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뉴스거리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결국엔 그 자영업주들 분들의 그런 불만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된 불만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지각 혹은 불성실 혹은 근무 태만 아예 무단으로 결근하기 이런 근무에 대한 태도나 성실성 이런 자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 자영업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전화가 온다고 하네요. 누구로부터가 전화가 왔냐?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뭐 몸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아시기에 내가 아프고 내가 못 갈 것 같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무언가 그만둬야 되거나 지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누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는 자꾸 부모님의 전화가 여기저기서 들릴까? 심지어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부모님의 전화 중에요. 대표적으로 대학교에서도 그런다는 뜻이죠. 대학교조차에서도 부모님께서 아니 교수님 저희 아이가 오늘 아파서 무단으로 학교에 안 갔는데요. 이거 좀 공결 처리 좀 해주세요. 공결 처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식으로 결석 처리를 해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석은 했지만 온 것으로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아니 본인이 아파서 수업에 안 온 게 정말 정당한 결석의 사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개근상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아파서 학교에 안 나오는 것조차도 개근상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조차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하고 또 결석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남들보다 어느 정도의 점수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출석률에 대한 보상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새는 자꾸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 주도하기보다는 자꾸 부모님이 대리로 무언가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또 반대로 본인이 나서서 행동을 주도해야 될 시기마다 부모의 개입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그 상황을 회피하고 무단으로 혹은 말하지 않고 태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 20대 초중반 세대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겠죠.
물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국 오늘 제가 책임이란 주제를 갖고 왔었을 때 이런 경우를 보면은 어떤 게 부족했냐? 책임감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지 이걸 책임감이라 부르지 않고요. 어떤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인식의 부재.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흔히 말해서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 거냐라는 그런 인식의 부재란 뜻이에요. 결국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반발작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행동을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책임이란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나오는 그 상황에 대한 가정,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바로 책임에 대한 것들일 겁니다. 결국엔 단순한 책임의 부재라기보단요, 아예 내 행동이 어떠한 것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것이겠죠. 흔히 말해서 이것들이 뭐로 발전될까요? 바로 사회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찌 보면 요즘 MZ 젊은 세대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나비 효과로 연계되어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깊은 배려심과 그런 가정을 두지 않고 그냥 당장의 나를 위해서 당장의 그 불편함,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본인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최근에 이런 사건도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동덕여대 사건이죠. 동덕여대 사건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너무나 조명했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덕여대 사태는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이 동덕여대가 공학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런 시위를 겪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 동덕여대 사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시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 집어 던지고 단 한 가지 사건만 기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동덕여대 사건에서 어떤 뉴스 영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무처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거기 무단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여기 책임자 나와봐요. 책임자 나랑 이야기 좀 하게. 여기 담당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책임자 나와봐요 했는데 그곳에서 불법 점거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 아무도 본인이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자고 내가 담당자고 내가 이들의 대표다라고 말하면서 나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교무처장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목소리 높게 소리 높여서 반발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높은 언성으로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자 나와봐요 라는 소리에 일동 갑자기 침묵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랬던 큰 소리 쳤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왜 책임을 묻는 자리에 있어서는 왜 회피하고 왜 무관심 혹은 무대답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가 현 대학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저의 모 대학교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최근에 학생회 회장을 선거하는 기간이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기와 아는 후배들의 이야기로 제가 듣게 되었는데 이 다음 학생회를 뽑아야 되는데 이 다음 학생회장을 선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듣기론 또 제가 생활하기론 이 학생회장이 한 명만 나와서 단일 후보가 된 경험은 여럿 있었어도 아무도 안 나왔던 적은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이미 들어본 적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와서 이게 그냥 아무도 학생회장을 안 한다 했었을 때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정기총회를 거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모든 의사들을 결의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학생회장의 자리를 맡기 싫어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자리에 지원하고 싶은 사람도, 또 지원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과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인재가 없는 걸까? 혹은 용기가 없어서 이런 인재가 없는 걸까? 라고 계속 고민하게 된 결과, 결국엔 그 누구도 사실 능력과 용기보단 책임을 지는 자리에 대해서 크게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동덕여대 사건과 제 모교 또 여러 대학교 애들의 상황에 제가 입거하면요,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유독 회피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들은 왜 이 책임의 자리에서마다 회피를 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는 많이들 나서죠. 내가 어떤 축하받는 자리가 있고 어떤 좋은 자리가 있고, 또 동덕여대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동덕여대가 이제 시위를 하고 그 학교 측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을 당시에는 여러 명의 대표자를, 또 대표자가 누구예요? 또 내가 대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 처음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질 것처럼 큰 소리 높여 주장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샌가 상황이 점점 학생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자마자 그런 여론과 그런 큰 소리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인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환경 속에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척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현재 대학교의 여러 가지 사태, 실정과 또 이 동덕여대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다들 선의에 입거해서 또 이 기회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많이들 도전을 하지만, 막상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것들을 회피하느라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회피, 이 방어 기제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 결국엔 내가 어떠한 리스크, 위험성을 책임지기 싫은, 또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어떤 악영향이 올까? 이런 겁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책임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MZ세대는 과연 진짜 이 책임감이 정말로 결핍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연 정말로 저도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많은 이 젊은 세대가 20대, 30대 혹은 앞으로의 10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Z, 저는 너무나 듣기 싫은 단어지만 이 특정 세대들이 그럼 과거의 세대, 그 전의 세대, 또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의 여러 젊은 세대들에 비교해서 책임감이 많이 약해졌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책임감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표로서 설명드릴게요. 과연 우리가 전에 비해서 물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다양한 게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 지표는 무엇이었냐? 이혼. 여러분, 이혼율 증가했죠? 옛날에 비해서. 또 반대로 이직률, 직장을 옮기는 행위죠. 직장을 옮기는 행위 역시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새로운 문제들, 이야기들이 많죠. 제 친구들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백수도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취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 살래요. 혹은 우리는 결혼하지는 말고 평생 연인 사이로서만 지내자. 그러다가 우리 결혼은 안 했으니까 뭐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뭔가 서로의 이익이 없었을 때는 뭐 헤어지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뭐가 늘어났냐? 갈등 역시도 늘어났죠. 사실 제가 동덕여대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남녀 갈등도, 젠더 갈등도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최근에 엄청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름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뭐 자주 챙겨보고 나름 즐겁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새 보면은 조금은 유튜브가 싫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점점 너무 자극적인 뉴스와 갈등을 조장하고 이 갈등을 또 이용해서 유튜브 속에서 조회수나 혹은 여러분들의 그런 뭐 동조, 선동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 문제가 대두되고 커지는 게 굉장히 싫은 사람입니다. 왜냐? 결국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막상 현실을 살아가 보면 딱히 이런 갈등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면 사소한 갈등이 있는데 마치 이런 사소한 갈등이 이 세상의 주류이자 이 뉴스,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이렇게 부풀려서 과대 해석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최근 많은 SNS나 언론에서 팽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갈등 조장, 이런 것도 과연 왜 계속 비전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갈등 조장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하거나 반응을 할까? 결국 이건 역시도 바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가장 저는 크다고 보죠. 뭐냐면 출산율은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부정적인 지표는 올라가고 있는데 출산율, 긍정적인 지표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들에 있는 이 단어, 키워드의 지표들이 여러분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단어, 이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책임진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불편함이 있어서 내가 이직을 고려하는 게 물론 저는 이직을 뭐 그렇다고 뭐 반대하거나 옹호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직률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것이고 이런 불만과 이런 계속해서 위험성,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도망치려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의 부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직률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백수 역시도 단지 지금 시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정치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사회적인 현상들도 있겠지만 과연 백수들이 왜 증가할까? 누군가는 퇴사를 하고 자꾸 우리가 퇴사하고 싶은 요새 MZ 청년 세대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 삶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라는 생각에서 결국 발인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상황이 오지 않으니까 쉽게 퇴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가정이 있고 애가 있고 내가 부양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보통의 경우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도 보통 이런 일들에 대해서 퇴사하거나 포기하는 생각이 없죠. 왜냐? 당장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요새는 나만 나를 지키면 되니까 전반적으로 백수 생활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큰 재정적인 요구가 없으니까 뭐 혼자서 그냥 백수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비혼. 비혼도 대표적인 책임의 회피의 예시 중에 하나죠. 무엇이냐면 결혼을 한다는 건 결국엔 내 삶뿐만 아니라 남의 삶 역시도 책임진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리스크가 지기엔 너무 싫은 게 요새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혼주의자도 늘어났고요. 제가 말씀드린 갈등도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출산율은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왜 알을 많이 낳고 새끼를 많이 낳겠어요? 다 생존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생존이 안정성이 보장되었을 때 사람은 자연적으로 출산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이런 출산율이 저조할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낮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내가 애를 키울 수 없을 거야 라는 자기 불확신뿐만 아니라 책임감의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를 보면서 우리들의 부모를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처럼 내가 아이를 길러서 저렇게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 지금 행복하고 책임지기도 바쁜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거고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민과 걱정이 결국에는 1년 더, 2년 더, 몇 년 더 늦게 출산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결혼을 늦게 하면 출산도 어려워집니다. 결혼을 일찍 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할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결혼도 늦게 해,
또 아이도 늦게 가죠. 그럼 그 다음에 2세, 3세는 더욱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리스크가 있는 행동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표가 말해준다. 제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거리,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제가 예시로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당장에 공감하실 만한 이 젊은 MZ 세대들의 주류의 그런 지표들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사거리가 많은데 이런 지표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가? 많은 MZ 세대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부재하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제 나이 때 엄마, 아빠, 저희의 부모님 세대 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뭐 취직의 어려운 문제도 있겠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삶도 정말 이렇게 건설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빠듯하거든요. 근데 과연 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몫까지 또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가정, 가족, 내 아이의 몫까지 내가 책임을 다해서 내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진짜 행복해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MZ 분들도 이런 무의식적인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갈 것이고 또 이 MZ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 역시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요새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더 젊은 10대들의 이야기도 포함되겠죠.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 모두가 책임감이 점점 부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의 결핍, 결여가 과연 어떠한 것들로 확대되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책임감이 없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반대로 이 책임감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책임, 도대체 왜 지어야 할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왜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책임 왜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책임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바로 신뢰성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성이란 건 무엇이냐면 반복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행위예요. 이 친구가 성실하게 매일마다 지각을 안 하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이 친구는 성실하고 매번 지각을 안 하는 그런 친구야 라고 우린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결국 서로 간의 유대감, 신뢰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반복적인 행위, 행동,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가는 행위를 바로 신뢰라고 부릅니다. 결국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건 반복적으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 삶 속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많이 비춰야 그만큼 내가 저 사람은 본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진지하고 성실하고 마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요.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서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밥 먹듯이 내 친구 중에 약속만 하면 지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신뢰가 생기죠. 어떤 신뢰냐면 오늘도 지각하겠지. 얘 오늘도 한 10분, 15분 이 정도 지각할 거야. 이런 신뢰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그 친구에 대한 평판, 즉 신뢰도는 어떠냐는 것이죠. 과연 신뢰감이 생길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친구를 제가 아는 어떤 회사나 어떤 직원으로서 채용하는데 구직 활동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디 사장님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정말 믿음직한 친구예요. 신뢰도가 높은 친구예요. 이 친구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뜻이죠. 결국엔 반복된 약속 속에서 지키지 않는 것과 본인의 행동과 행위에 있어서 부적절하는 그런 신뢰도를 바닥찍는 흔히 말해서 책임감 없는 행동들이 보이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책임은 일단 무엇이냐면 바로 도전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에요. 도전에서. 그래서 책임은 이꼴 도전이구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죠? 리스크, 위험을 지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내 인생에서 나 이거 도전할래, 나 저거 도전할래,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행위를 시작함에 있어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도전한다는 건 결과가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결과. 그때 결과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멈칫하거나 도전을 조금 기피하려는 분들은 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도전을 해서 안 좋은 일 겪으면 어떡하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요. 내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까 봐 겁을 먹거나 혹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아니야, 그냥 안정적으로 살자 우리. 이렇게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의 삶에서의 도전은 결국 책임감 있는 내 삶의 행동과 귀결됩니다. 그래서 도전이란 건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이 책임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주체적인 삶의 결과물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이게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내 인생에서는 이게 필요해, 저건 안 필요해. 이렇게 선택을 내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주체적인 인생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친구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이 친구들의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은 그런 도덕성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책임감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왜냐? 그 아이가 책임지기 전에 항상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의 도움의 손길인 거죠. 우리 아이가 지각을 했어요. 내 아이가 그날 학교에 지각을 했네? 그러면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각을 했습니다. 그거 좀 뭐 배려 좀 해주세요. 혹은 우리 아이가 뭐 어디가 아픕니다. 선생님 배려 좀 해주세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굴 굳이 배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새는 군대에서도 통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군대 역시도 마찬가지죠. 굳이 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배려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 아이가 뭐 장애를 겪고 있거나 아프거나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장애인은 배려 받아야죠. 사실 우리가 당연히 선의에 의해서 이 사회복지의 관념에 의해서 우리가 선의를 갖고 배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지 내가 어느 정도 아프고 어느 정도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게 바로 역차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누군가는 배려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유가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친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가 된다는 것은요, 그 친구가 책임을 지기 전에 무언가의 방파제를 만들어주는 역할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수리는 나는 것을 언제 배우냐? 태어나자마자 바로 부모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스스로가 생존에 대한 위협 때문에라도 본능이 직감하게 되죠. 지금 날지 않으면 나 죽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가 당장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라는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이 책임감을 학습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어준 방어기제, 또 방파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체적인 삶이란 건 내가 도전을 하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사는 삶이니까 내가 어떤 책임을 얻는다는 것인데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삶, 남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결과물이 없겠죠. 그 책임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감이란 결국엔 내가 고통이란 걸 알고도 각오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또 제2의 제3자가 누군가 해결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당연히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지만 남들이 봤었을 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당장 책임져야 될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회피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이거를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계신다면 내 아이를 교육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내 아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뭐 안 좋은 상황을 일련적으로 겪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책임지지 못하고 내가 자꾸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엄마가 극복해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자꾸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가는 걸 맛들이다 보면요, 흔히 말해서 낚싯대와 낚시를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냐? 이 친구는 낚는 법만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낚시를 하는 그 행위 자체의 즐거움과 그 속에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각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그래야 어엿한 인간으로서 어엿한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부모의 개입,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피를 하고 순간 건너뛰고 이런 순간들이 반복되면 분명 그 친구는 자연적으로 그 결과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고통에서의 각오입니다. 고통에서의 각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의 순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고통을 지지 않으면 때론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예를 든다면 쓴 게 우리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어떻다? 건강하고 좋다. 내 입에는 달면 내 몸에는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왜 생겨났을까요? 결국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흔히 말해서 성장통이라고 하죠. 필수적인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고통 속에서 괜찮아. 편법을 써서 이 고통 회피하면 돼. 우리는 효율적인 게 좋으니까 이런 고통 안 겪어도 너가 더 잘 살 수 있어. 그럼 더 행복한 거고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학습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고통을 수반해야 얻는 게 있는 거고 성장이 있는 것인데 또 내가 이 고통을 각오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사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회피하려고 하고 그 전에 남탄 얘기했죠. 방어 기제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두려워서 도망쳐 버린다면 당연히 그 각오가 없어서 계속해서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내 삶에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도전을 멈추게 되고 이 도전은 결국 고통에서의 각오인데 내가 어떤 위험성을 지고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각오하고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물이 바로 책임이란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기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이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책임을 안 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기적이어서 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저거 봐.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정말로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어서 책임감을 안 지었을까요? 제 주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데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존재했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존재하더라고요. 내가 곧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도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질게. 그렇게 쿨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감이란 건 결국 이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내가 어떤 두려움을 겪기 싫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너무나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들을 견뎌낼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어 기제가 발동한다는 것이죠. 결국 불안, 즉 제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 했었을 때 불안 이꼴 스트레스다. 결국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도망치려는 사고방식이 바로 책임 회피인 거예요. 책임 회피. 내가 당장 불안하니까 어때요? 자꾸만 도망쳐버리고 싶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에서 생존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존은요, 옛날에 불안,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리스크 없이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투쟁입니다.
지금 역시도 현대사회가 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 쉬워졌다고 생각이 드시지만 시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삶은 투쟁이고 삶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위험을 부담해서라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도전하고 어떠한 기회들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자꾸 불안에서부터 도망치면 이 생존 사고방식에서 내가 도태되어 버리는 거지요. 내가 자꾸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장하려고 해야, 흔히 말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내가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더 나은 내가 돼야 당연히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생존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요새 생존율은 뭐겠습니까? 뭐 재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불안에서 도망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파묻혀서 방어 기제로 자꾸 도망가 버리면 우린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은 결국에 사회성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려는 습관이 있고 이런 사회성이 발현이 돼야 당연히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마지막인데요.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책임은 정신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도덕성이란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 책임감이 정신력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인내심처럼요. 인내심, 집중력 이런 것처럼 정신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이죠. 왜냐? 정신력은 가끔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존재해요. 선천적으로 뭐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ADHD 분들처럼요. 실제로 뇌가 어떻게 돼서 누군가는 집중력이 안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인내심이 좋을 수도 있고 인내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간지럼은 사실 기질이잖아요. 기질. 내가 뭐 어떤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간지럼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처럼 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은 어느 정도의 기질과 어느 정도의 훈련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책임감이란 건 능력입니까? 능력? 와, 저 사람 능력 있어 할 때 책임감이 포함되냐는 말이죠. 책임감은 단순하게 무엇이었냐? 모럴, 즉 약속이고 도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율법, 규칙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덕성이 없는 거란 거예요. 도덕성이. 결국에 이 도덕성은 무엇과 연결되냐? 교육과 연결되죠. 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도덕성이 없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덕성이 없는 기질이 존재하겠어요? MBTI 한번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ENFJ, INTP, 뭐 수많은 MBTI 16가지 있는데 그 중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MBTI가 있나요?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정신력이 나약해서라고요? 아니요. 도덕성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도덕성은 언제 배우겠어요? 보통은 부모님에게로부터 배우겠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어딜까요? 바로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이런 것들로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책들을 보면서 그 도덕 시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규범적으로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도덕성을 학습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책임감이란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책임감은 결국엔 부모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삶 속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 예를 든다면 이거죠. 길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예요. 침을 아무데나 뱉는 거죠. 그걸 본 아이는 당연히 이래도 되는 거구나. 쓰레기 그냥 길바닥에 책임감 없이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거구나. 침을 길바닥에 마음대로 뱉어도 되겠구나. 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책임감들을 배우기 때문이죠. 결국 이 아이는 책임감, 도덕성을 교육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에요. 결국엔 책임감이 없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그 전에 10대 때, 청소년 때, 더 어릴 때 내가 부모를 보면서 학교에서 어떠한 도덕성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을 받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자꾸 내 울타리 안에 아이들을 가두고 엄마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다고 하죠. 이렇게 오냐오냐 스스로 부모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면서 아이를 키우면 당연히 책임감이 부재가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죠. 네 알아 잘 살아 이렇게 방임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교육이 부재하니까 도덕성도 당연히 부재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책임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과보호도 아니고 방임주의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적절한 때에는 너 이거 올바른 거야 하면서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너 이거 올바르지 않은 거야 훈계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육과 칭찬이 공존하는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도덕성을 배우고요. 이 책임은 결국 그 도덕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성질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 마무리는 이 MZ세대 왜 도대체 이 책임감이 부족한 거죠? 왜 결핍이 되어 있을까요? 책임은 결국엔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요새 MZ세대 왜 책임감이 부족할까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다시피 하니까요. 왜 우울증이 생기고 왜 불안지수, 행복지수는 꼴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자꾸 퇴사하고 왜 자꾸 행복을 찾으려 하고 왜 자꾸 나만 바라보게 되는 걸까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어때요? 책임감이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애 내내 내가 나로서 삶에서 투쟁을 하고 도전을 하고 스스로 무언가 과정 속에서 쟁취를 하고 성취를 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삶이 불안 속에서 우울 속에서 막막한 미래 속에서 혹은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존하고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내가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책임 속에서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책임감이 배양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가? 지금의 나는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졌을까? 책임감이란 결국 도덕성이고 남들의 신뢰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와 같은 사회에 살아갈 때 그 사회성에서 판단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국 잘 살고 내 인생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남들이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많은데 남들까지 나를 미워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찹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데 남들도 나를 사랑하게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남들한테 칭찬받고 이쁨받고 관심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맛 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남들에게 신뢰도 또 남들에게 선호도를 받게 하는 것은요, 이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책임은 결국 내가 나로서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배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각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남들이 생각했을 때 나를 안 좋게 인식하겠구나. 편견을 갖겠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건 도덕성이 결핍된 것이구나. 또 내 삶을 회피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께서 제게 해준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아이는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잘 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잘 키운다는 건 어떤 생각이냐면요. 바로 애완동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내가 교육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성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잘 크는 것이에요. 아이가 잘 크는 것은 단지 이 아이가 잘 자라는데 내가 도와주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지 이 아이의 삶의 주체성을 갖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이 어렸을 때 지금 역시도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까? 어린이 된 지금 나 역시도 얼마나 내 인생을 주체적이고 얼마나 내 인생을 내가 나로서 살아갔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내 삶을 용기 있게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이 책임감은 결국 내가 나로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이 뭐였죠? 바로 요새 MZ들 왜 책임감이 없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책임감이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죠.
내가 앞으로 정말 정체성을 갖고 내가 낳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머지 한 명을 책임질 수 있는 거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거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결핍된 이유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해서 자꾸 회피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용기 있게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는 그 도덕적인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책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렸던 진쌤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